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정부가 극기로 숨겨온 충격적인 사실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아꼈던 17세 천재 소녀 과학자와 그 가족이 96시간 만에 북한을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국가 핵심 기밀을 다루는 최고 엘리트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핵물리학 교수, 어머니는 생명공학자, 17세 딸은 국제물리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 15세 아들은 해킹 천재였죠. 그런데 왜 이 완벽해 보이는 가족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했을까요? 탈북민 인터뷰에서 한 증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가족이 사라진 후 평양이 발칵 뒤집혔어요. 보위부가 미친 듯이 수색했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거든요. 과연 이 천재 가족은 어떻게 북한 전체를 속이고 탈출에 성공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버리고 싶었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실화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리선아입니다. 저는 17세에 국제물리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따며 북한 전체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올림피아드에서 돌아온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신 겁니다.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접견식에서 김정은 동지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아야, 너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이다. 너 같은 인재가 있어 조선의 미래가 밝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최고 존엄께서 직접 제 이름을 부르시다니. 부모님도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 하셨죠. 접견이 끝나고 며칠 후 우리 가족에게는 상상도 못한 선물들이 쏟아졌습니다. 평양 중심가 창광거리의 특급 아파트, 최신식 연구 장비들, 그리고 해외 서적들까지 말입니다. 저는 17세의 나이에 김일성종합대학 핵융합연구소의 최연소 연구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선아야,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우리 가족이 이렇게 큰 영광을 받게 될 줄이야. 아버지가 새 아파트 거실에서 말씀하시며 웃으셨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불안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구소에서의 첫 주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선배 연구원들은 저를 존중해 주었고 최고 수준의 장비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실험을 하고 이론을 검증하며 북한 과학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도서관에 있는 해외 논문들의 발행 연도가 모두 5년 이상 된 것들 뿐이었고 인터넷 접속도 극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최신 연구 동향을 물어봐도 선배들은 애매한 대답만 하실 뿐이었죠.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저는 새 아파트 베란다에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평양의 불빛들이 아름다웠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심각하세요?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선아야, 우리가 정말 행복한 건 맞지만 가끔은 이 모든 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하다. 마치 유리 상자 안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 그 순간 저도 아버지와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어졌지만 정작 우리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없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화려한 삶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일까? 과연 우리는 진정 자유로운 걸까?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우리 가족에 대해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정말 완벽한 엘리트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 리창수는 김일성종합대학 핵물리학과 교수로 북한 핵 개발의 핵심 인물 중 한 분이셨습니다. 30년 넘게 원자력 연구에 몸담아 오시며 국가영웅 칭호까지 받으신 분이죠. 어머니 박미경은 평양의학대학 생명공학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생화학 무기 개발에 관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 리도현. 이 녀석이야말로 진짜 천재였습니다. 겨우 15세인데도 북한 최고의 해커 중 한 명이었거든요. 누나, 오늘 또 미국 국방부 서버에 들어가 봤어. 도연이가 자신의 방에서 저를 부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그런 위험한 일 하지 마.
저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지만 도연이는 오히려 웃기만 했습니다. 걱정 마. 난 절대 들키지 않거든. 그런데 누나, 이거 좀 이상해. 도연이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해외 과학 논문들이 가득했는데 모두 우리가 연구소에서 접할 수 없었던 최신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MIT, 스탠포드, 옥스퍼드, 세계 최고 대학들의 최신 연구 성과들이야. 그런데 누나, 우리가 연구소에서 보는 자료들과 너무 달라.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연구 수준은 우리가 북한에서 접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거든요. 도연아, 이거 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보시면 알고 있어서 조심히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누나도 궁금하지 않아? 우리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인지 말이야. 그날 밤, 도연이와 저는 몰래 해외 자료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볼수록 충격적이었습니다. 핵융합 기술,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 모든 분야에서 북한이 세계 수준에 한참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이게 정말일까?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인가요? 아버지는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시더니 주위를 둘러보신 후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선아야, 그런 질문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하지만 아버지, 제가 해외 자료를 보니까 아버지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해외 자료를 어떻게? 그때 도연이가 나타나더니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숨기지 마세요. 어머니도 부르세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실에 모인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나도 사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내가 연구하는 분야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과들이 세계 기준으로는 10년, 20년 뒤처진 것들 뿐이었어. 아버지도 깊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우물안개굴이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뭘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미 이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렸어. 그럼 계속 이렇게 거짓말 속에서 살아야 하나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도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 그 순간 온 가족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이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도연아, 그런 생각은 위험해.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위험한 건 이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재능이 있어요. 진짜 자유로운 곳에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다고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 평양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도시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우리 가족에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가족 회의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우리 집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누나, 이거 봐. 도연이는 주위를 살핀 후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한국의 카이스트 연구 자료를 구했어. 어떻게? 해킹으로 중국 서버를 거쳐서. 누나가 연구하는 핵융합 분야 최신 논문들이야.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격리된 컴퓨터에 연결해서 파일들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KSTAR 토카막 실험 결과, 일본의 JT-60SA 프로젝트, 유럽의 ITR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북한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훨씬 뛰어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들어오셨고 저희는 급히 컴퓨터를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뭘 보고 있는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와 도연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지만 결국 진실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직접 보세요. 화면에 나타난 자료들을 본 부모님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생명공학 분야의 격차를 보시고는 완전히 말을 잃으셨죠. 이럴 수가.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내가 30년간 해온 연구가 이미 10년 전에 남한에서 끝난 과제였다니.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새벽까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볼수록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혁신적 성과라고 믿었던 것들이 세계 기준으로는 이미 낡은 기술들이었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어머니가 허탈하게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연구소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거든요. 선아야, 박 연구원이 어디 갔는지 아니? 선배 연구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박 연구원은 저와 가장 가까웠던 동료 중 한 분이었습니다. 해외 자료에 관심이 많으시고 종종 저와 세계 과학 동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분이죠. 모르겠어요. 며칠째 안 보이네요. 이상하다.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 집에도 없다던데.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박 연구원도 저희처럼 해외 자료를 보다가 발각된 건 아닐까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이 일을 말씀드리자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선아야, 앞으로 연구소에서는 절대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왜요? 박 연구원이 사라진 게 아닐 수도 있어.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며칠 후부터 우리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아파트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자주 보였고 전화 통화 중에 잡음이 섞여 들렸습니다. 우리 감시받고 있는 것 같아. 어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도연이가 평소처럼 해킹을 하다가 갑자기 컴퓨터를 꺼버렸거든요. 왜? 제가 물었습니다. 누가 내 IP를 추적하고 있어. 아주 전문적으로. 그 순간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길고 강하게 말이죠. 아버지가 문을 열자 보이부 요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동무들, 안녕하십니까. 정기 점검차 왔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USB를 재빨리 숨겼습니다. 다행히 보이부 요원들은 형식적인 질문 몇 개만 하고 돌아갔지만 그들이 나간 후 우리 가족의 얼굴은 모두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위험한 거 아니에요? 도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베이징에서 국제핵물리학회가 있다. 나는 발표자로 초청받았어. 그래서요? 그때가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거짓된 삶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짜 자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불빛들이 그날 밤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해야 했지만 속으로는 매 순간이 연기였거든요. 선아야, 오늘 연구는 어땠니?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가 평소처럼 물으셨지만 제가 대답하기 전에 천장을 가리키며 눈짓을 하셨습니다. 도청 장치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였죠. 네, 아버지. 핵융합 실험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정말 세계 최고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저는 일부러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족들은 욕실에 모여 물소리를 틀어놓고 속삭이며 대화했습니다. 자네들, 나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준비해왔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해외 학회에 나갈 때마다 조금씩 자금을 모았어. 그리고 중국의 연락처도 확보해뒀다. 연락처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들 말이다. 물론 위험하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이야.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아이들까지. 미경아, 우리가 여기 남아서 계속 거짓말을 하며 살 수는 없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봐. 그때 도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뭔 소리냐? 제가 북한 전산망에 침투해서 추적을 방해할 수 있어요. 가족들이 움직이는 동안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거죠.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도연아, 그건 너무 위험해.
아니에요. 저는 평양에 남아서 해야 해요. 누군가는 뒤에서 디지털 엄호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15세밖에 안 된 동생이 우리 가족을 위해 가장 위험한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거든요. 안 돼. 도연이는 우리랑 같이 가야 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들어봐. 우리가 모두 한꺼번에 움직이면 더 위험해. 저는 평양에서 시간을 벌어주고 나중에 따로 탈출할게요.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계획을 다시 정리해보자. 베이징 학회는 2주 후다. 선아는 나와 함께 베이징에 가서 그곳에서 이탈한다. 미경이는 따로 두만강 쪽으로 움직이고 도연이는 제가 평양에서 전산망을 교란시키면서 추격을 늦춰드릴게요. 그리고 모든 게 안전해지면 저도 탈출하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완벽한 북한 엘리트 가족으로, 밤에는 탈출을 꿈꾸는 반역자로 살아야 했죠. 연구소에서도 연기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동지들, 우리의 위대한 과학기술로 제국주의자들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회의 시간마다 저는 열정적으로 발언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더욱 충성스러워졌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저는 속으로 이 모든 것에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도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미국 CIA 서버에 또 침입했어요. 그들의 기밀을 빼내서 조국에 바치겠습니다. 집에서 크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탈출 경로를 해킹으로 확보하고 있었죠. 가장 힘든 건 어머니였습니다. 병원에서 평소처럼 일하시면서도 틈틈이 의료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계셨거든요. 물론 아무도 그것이 진짜 작별인 줄은 몰랐지만요. 선아야, 이번 베이징 학회에서 아버지를 잘 도와드려라. 우리 가족의 영광을 위해서. 평소 같으면 자연스러웠을 어머니의 말씀이 그날 밤에는 너무나 슬프게 들렸습니다. 2주라는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날 줄 몰랐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이 평양에서의 마지막 날 중 하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베이징에서 만날 브로커와의 연락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셨고, 어머니는 두만강 근처 접선 장소를 외우고 계셨습니다. 도연이는 북한 전산망의 취약점들을 분석하며 해킹 도구들을 준비했죠. 베이징 출발 전날 밤, 우리 가족은 마지막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는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각자 혼자입니다. 서로를 믿고 계획을 지키세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도연아, 사랑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베이징에서 꼭 성공하세요. 제가 뒤에서 지켜줄게요. 도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양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17년간 살아온 이 도시를 떠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우리 가족의 운명을 건 96시간의 사투가 말이죠. 베이징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버지도 평소보다 말이 없으셨죠. 겉으로는 국제학회에 참석하는 평범한 북한 대표단이었지만 속으로는 생사를 건 도박을 하고 있었거든요. 선아야, 긴장하지 마라. 모든 게 계획대로 될 거다.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북한이 아닌 땅을 밟았습니다. 똑같은 하늘이지만 왠지 더 자유로워 보였어요. 호텔에 도착한 후 아버지는 예정대로 브로커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내일 학회 발표가 끝나면 너는 화장실로 가라. 거기서 5분 후에 비상구로 나와라. 아버지가 속삭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양에 있는 도연이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도연아, 베이징이 정말 아름답다. 조국이 그리워진다라고 썼지만 이것은 우리가 약속한 내일 작전 시작이라는 암호였어요. 학회 당일 저는 평생 그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발표가 시작되었고 저는 청중석에 앉아서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북한의 핵융합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아버지가 당당하게 발표하고 계셨지만 저는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서 5분을 기다린 후 저는 비상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서 낯선 중국인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선아?
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따라오세요. 조용히. 그 순간 평양에서 도연이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들었지만 도연이는 그때 북한 전체의 통신망에 바이러스를 심어 혼란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베이징의 뒷골목을 통해 안전가옥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이미 와 계셨습니다. 선아야. 아버지가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1단계 성공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브로커가 긴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모든 통신이 마비되고 보위부가 비상체제에 들어갔어요. 도연이가 해낸 거야. 제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안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즉시 움직여야 해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도연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누나, 어머니가 두만강을 건넜어요. 아버지는 단둥으로 가세요. 추정망이 복구되기 전에 빨리. 어머니가 성공했다.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분리됩니다. 아버지는 기차로 단둥으로, 다른 버스로 선양으로 가세요. 회령에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 조심하세요. 저는 다시 한번 아버지와 포옹했습니다. 선아야, 너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거다. 베이징역에서 선양행 버스에 오르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기차가 반대 방향으로 떠나가고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도연이를 걱정했습니다. 평양에 혼자 남은 15세 동생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그때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누나, 보위부가 우리 집을 포위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은신처로 피했고 계속 시스템을 방해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상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선양에서 다시 갈아탄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중국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4시간 전만 해도 평양의 특급 아파트에서 편안히 지내던 제가 지금은 도망자가 되어 있다니.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이 자유로운 공기. 아무도 제 생각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이 느낌이 모든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거든요. 단둥 근처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회령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의 추적이 심해지고 있어요. 빨리 합류해야 합니다. 그 순간 또 도연이 메시지가 왔어요. 누나, 저도 이제 평양을 떠납니다. 더 이상 여기서 버틸 수 없어요. 회령에서 만나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온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를 향한 마지막 관문이었거든요. 기차는 계속 북쪽으로 달려갔고 저는 창밖의 어둠 속에서 가족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모두 무사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회령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도연이에게서 오는 메시지들이 점점 더 긴급해지고 있었거든요. 누나, 보위부가 우리 집 컴퓨터를 압수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데이터는 삭제했고 가짜 흔적만 남겨뒀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평양 지하철역 근처 PC방이에요. 여기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어요. 북한 전체 GPS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거든요. 도연이의 천재성이 이럴 때 빛을 발했습니다. 15세의 나이로 북한 전체의 디지털 인프라를 한 손에 쥐고 조종하고 있었으니까요. 기차가 단둥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긴급 연락을 해왔습니다. 선아, 지금 상황이 매우 위험해졌습니다. 중국 공안이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어요. 왜요? 북한이 중국 정부에 정식으로 수색 요청을 했습니다. 국가 기밀을 훔친 가족이 탈출했다고 말이에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도 우리는 수배자가 된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은 모두 위험해요. 지금부터는 도보와 택시만 이용하세요. 그때 도연이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누나, 중국 공안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했어요. 우리 가족 사진이 모든 검문소에 배포됐어요. 하지만 제가 얼굴 인식 시스템을 조작해서 인식률을 30%로 떨어뜨렸어요. 도연아, 정말 대단해. 그런데 너는 언제 평양을 떠날 수 있어?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보위부가 제 위치를 추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도 그들의 추적망을 역추적해서 혼란을 주고 있어요. 택시를 타고 회령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중국의 시골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길 위에서 지금 국제적인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몇 시간 후 드디어 가슴 뛰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아야, 아버지다. 어머니와 만났다. 우리는 지금 회령 근처 안전가옥에 있어. 아버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곧 도착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브로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북한 경비대가 두만강 일대를 완전히 봉쇄했어요. 그리고 중국 쪽에도 공안들이 대거 배치됐고요. 그럼 어떻게 하죠? 도연이 군이 만든 혼란을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그때 도연이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누나, 보이부가 제 위치를 거의 파악했어요. 지금 PC방을 떠나서 평양역으로 향하고 있어요. 2시간 후에 기차를 타고 회령으로 갈 거예요. 너무 위험해. 기차역에는 검문이 있을 텐데. 걱정 마세요. 제가 기차 예약 시스템을 해킹해서 가짜 신분증으로 표를 샀어요. 그리고 역내 CCTV도 조작해뒀고요. 도연이의 계획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15세 아이가 혼자서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회령 안전가옥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선아야, 어머니가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다. 아버지도 안도의 표정이셨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워하셨어요. 도연이는 언제 도착하느냐? 2시간 후에 기차로 올 예정이에요. 그때 브로커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큰일입니다. 중국 공안이 이 지역으로 오고 있어요. 도연이 군을 기다릴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모두 잡힙니다. 그 순간 도연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가족들, 저는 기차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중국 공안이 회령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저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강을 건너세요. 안 돼.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도연이 없이는 못 가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아야, 도연이의 말이 맞다. 우리가 여기서 잡히면 도연이까지 위험해진다. 하지만 그때 또 도연이 메시지가 왔습니다. 누나, 제가 지금 북한 경비대 통신망을 마비시켰어요. 30분 동안은 그들이 서로 연락을 못할 거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지금입니다. 움직이세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연아, 꼭 살아서 따라와. 우리가 먼저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누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디지털 닌자예요. 반드시 따라갈게요. 그렇게 우리는 도연이를 두고 두만강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동생에 대한 걱정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과연 도연이가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두만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새벽 3시, 두만강 둑에 서서 저는 손전등 불빛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걸 바라봤습니다. 북한 경비대가 수색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이가 통신망을 마비시켜 놓은 덕분에 그들의 움직임은 제대로 조직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입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강이 얕은 곳이 저기 보이죠? 물이 무릎까지밖에 안 와요.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선아야, 용기 내라.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어머니도 긴장한 표정으로 강물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도연이는 정말 괜찮을까?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도연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가족들, 저는 지금 회령역에 도착했어요. 역 주변에 보이부가 대기하고 있지만 제가 열차 운행 시스템을 조작해서 혼란을 만들었어요. 지금 그들이 정신없어하는 사이에 빠져나가고 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보이부가 제 정체를 파악했어요. 제 사진이 모든 검문소에 배포됐고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아, 그럼 어떻게 해? 걱정 마세요. 제가 이미 계획을 세워뒀어요. 다른 루트로 강에 접근할 거예요.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중국 공안도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간다. 도연이를 믿자. 우리는 조용히 강둑으로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두만강 물이 발목을 적시는 순간 저는 17년간 살아온 북한과 진짜로 작별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엎드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강물에 몸을 낮췄어요. 북한 경비대가 우리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빨리 뛰세요. 아버지가 어머니와 저를 재촉하셨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쫓아왔고 총성이 계속 울렸어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중국 땅까지 이제 50m 정도 남았을 때 제 휴대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물에 젖었지만 다행히 작동했어요. 누나들, 저도 지금 강을 건너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도연이었습니다. 도연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연이 뒤쪽에서 더 많은 손전등 불빛들이 나타났어요. 보위부가 도연이를 쫓아온 거였습니다. 먼저 가세요. 저는 곧 따라갈게요. 도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같이 가야 해. 저는 다시 강 속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아버지가 저를 막으셨어요. 선아야, 도연이를 믿어라. 그때 도연이가 뭔가를 던졌습니다. 수류탄 같은 것이었는데 터지면서 엄청난 연기가 났어요. 연막탄이에요. 지금이에요. 도연이가 연기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중국 땅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도연이도 연기 속에서 나타나 우리에게 달려왔어요. 도연아. 어머니가 울먹이며 도연이를 안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연막탄을? 과학 동아리에서 만든 거예요. 혹시 몰라서 가져왔거든요. 도연이가 씩 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도 잠시였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딘 것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았거든요. 빨리 이동해야 합니다. 중국 쪽 브로커가 나타나 우리를 재촉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5분 후에 도착해요. 우리는 준비된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연이는 계속 뒤를 확인하면서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었어요. 뭐라는 거야? 중국 공안 추적 시스템에 가짜 정보를 입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말이에요. 정말 15세 맞나 싶을 정도로 도연이는 침착했어요. 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중국의 시골길을 지나 연길, 그리고 장춘을 거쳐 남쪽으로 계속 향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청할 거예요. 브로커가 답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순조롭게 가면 3일 정도요. 차 안에서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진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96시간의 사투 중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을 넘긴 거였거든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맞는 첫 번째 아침이었어요. 우리 정말 해낸 거야?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 모두 해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30년간 북한에서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을 위해 선택한 결단이었거든요. 도연이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북한 뉴스에서 우리 가족이 반역자로 지명수배됐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가 훔친 기밀이 뭔지는 발표 안 했어요. 왜지? 아마 우리가 해외 자료만 봤다는 걸 알고 그 사실을 공개하면 북한 과학기술의 후진성이 드러날까 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숨기려는 북한의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자유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까지는 멀었어요.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도 또 다른 위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겼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3일 후 태국 방콕의 한국 대사관 앞에 선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96시간의 긴 여정 끝에 드디어 진짜 안전한 곳에 도달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사관 직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17년간 북한에서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대사관에서의 면담은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우리의 신분 확인, 탈북 경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야 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북한 핵심 과학자 가족이 통째로 탈북한 건 처음이에요.
대사관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연구하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밟아보는 대한민국 땅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오면서 저는 깨끗한 공기와 자유로운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선아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정말 신기한 시간이었어요.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해봤습니다. 구글에서 핵융합을 검색했을 때 나온 수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세상으로 나왔는지 실감했어요. 누나, 이거 봐. 유튜브에서 프로그래밍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어. 도연이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도 의학 논문들을 자유롭게 다운받으며 감탄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연구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니. 하나원을 수료한 후 우리 가족은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해준 아파트는 평양의 특급 아파트보다는 작았지만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카이스트 입학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연구 경험과 국제올림피아드 경력 덕분에 특별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었어요. 면접에서 교수님들이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과학 수준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북한에서는 우물 안개구리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넓은 바다에서 수영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합격 발표가 났을 때 온 가족이 함께 울었습니다. 제가 진짜로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도연이는 더욱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IT 환경에 적응한 후 도연이의 해킹 실력은 정말 대단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16세가 되자마자 사이버 보안 회사에서 러브콜을 받았어요. 누나, 저는 해킹으로 나쁜 일은 절대 안 할 거예요. 이제는 사이버 공격을 막는 일을 하고 싶어요. 도연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17세에 창업한 도연이의 사이버 보안 회사는 1년 만에 대박이 났어요. 북한에서 배운 해킹 기술을 남한의 보안에 활용한 거였죠. 아버지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임용되셨습니다. 30년간 북한에서 쌓은 경험과 남한의 최신 기술을 결합해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셨어요. 선아야, 이제 아버지가 진짜 세계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가 연구실에서 뿌듯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삼성의료원 연구소에서 새로운 생명공학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최첨단 장비들을 사용하시면서 눈을 반짝이셨죠. 1년 후, 저는 카이스트에서 핵융합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진들과 함께 일하면서 제가 꿈꿔왔던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선아, 내 아이디어 정말 참신하다. 북한에서의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구나. 지도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2년 후, 저는 국제학술지에 첫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자유로운 연구 환경이 과학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북한과 남한에서의 경험을 비교 분석한 논문이었죠. 도연이는 19세에 이미 한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로 인정받았습니다. 국정원에서도 자문을 요청할 정도였어요. 누나, 저는 이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도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우리는 한국 사회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라 자유였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가 원하는 연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카이스트 박사과정을 마치고 국제핵융합 실험로 ITER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과 함께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도연이는 이미 글로벌 IT 기업의 최연소 CTO가 되었고, 부모님도 각자의 분야에서 한국 과학 발전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96시간의 사투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이었어요. 북한에서 우리는 국가가 정해준 틀 안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스스로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가끔 평양의 밤하늘을 그리워할 때도 있지만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과학자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96시간의 탈출이 끝난 지 5년. 우리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리서나 가족의 특별한 여정을 들어보셨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자유를 향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천재 가족의 96시간 탈출기였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선아 가족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용기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모든 것을 걸고 쟁취해야 하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이 가족의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유를 꿈꾸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글로벌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